이번 차시는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들어선 군사 정권과 제3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 성공 이후 쿠데타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변경하고 군정을 실시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었지만 매우 미봉적이었고 그리고 강압적 통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과 자립경제를 표방했지만 문제점만을 양산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에 있었던 높은 이자의 채권들을 정리하고 부정축제를 처리하고 경제 긴급시책 등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또한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를 내세우고 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문제점만 양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정부가 통화개혁을 통해서 불법 및 그리고 지하자금을 끌어내어 이러한 자금들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1962년도에 통화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개혁은 유동성 부족, 생산성 악화, 이러한 형태의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면서 1962년도에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미봉적인 개혁 조치와 함께 정치적 탄압이 실행되는데 정당, 시민단체, 언론, 노동조합 등을 정리하고 이를 해체합니다. 또한 혁명재판소를 설치해서 정치적으로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게 됩니다. 특히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법을 통과시켜서 반대파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장면 정부의 계획을 수정하여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은 민간 정부의 권력 이양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이 미국의 압력과 국내 정치 세력의 반발로 결국은 19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은 초기에 민간 정부를 가능한 빨리 민간의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 자체에도 회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상당하였고 국내 정치 세력 역시 반발하여서 결국은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박정희에게 민간의 정권 이양의 중요성 및 민간 엘리트들을 동원한 정권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결국은 박정희로부터 협력을 약속받게 됩니다. 정권 이양과 관련하여 민간으로의 정권 이양과 관련하여 박정희는 몇 차례의 의사 번복을 했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1963년 10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예정하여 민간으로의 권력 이양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가 민주정의당의 윤보선 후보의 가까스로 승리를 하면서 제3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은 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는 1963년도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화당 총재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3공화국에서는 이제 정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제2공화국에서 채택했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총리제를 설치한 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정에서 입안했던 경제계획을 계승하여 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입 대체 산업을 추진했으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식량 증산 계획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 산업화 계획을 위한 재원을 이제 확충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베트남전, 그리고 서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그 재원 확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64년부터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파병함에 따라 미국의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케네디 행정부 이후 존슨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함에 따라서 동맹국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안보적, 정치적 상황이 결부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 안보적으로는 베트남전이 한국전쟁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베트남전의 파장이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위기의식 등이 존재해서 결국은 파병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베트남전이 격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군은 현대화뿐만 아니라 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차관과 경제 지원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거를 경제 개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서독으로부터도 역시 차관을 도입해서 경제 개발에 투입하게 됩니다. 1964년 국빈 방문을 통해 상업 및 재정 차관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실 이 서독 방문은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것입니다. 서독 방문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립의 초기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자금들도 경제 개발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그다음에 경제발전이라는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들면서 한미 방위협정과 미일 방위협정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반공 동맹체를 견고히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을 방문하고 회담을 하는 등 1961년도부터 이러한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961년도에 이미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해서 협력적 지원을 요청했고, 1962년도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오히라가 양국의 수교 교섭을 진행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이때 대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차관 등으로 8억 달러 이상의
무상 자금과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게 됩니다. 이러한 1964년 말에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됐던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사실 이제 극비리에 진행이 됐지만 국내에 알려지게 되고 극렬한 반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강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양국 국교가 정상화가 됩니다. 1967년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에 승리를 하면서 다시 대통령에 연임을 하게 됩니다. 일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박정희에 대한 지지도도 상승을 했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가 임기 초중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6대 대통령 선거 즈음에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될 만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제개발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게 되면서 무난하게 당선이 되게 됩니다. 소위 이 박정희 2기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수출 중심 산업화, 중화학공업 육성,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연장을 위해서 1969년 국민투표를 통해 3선 연임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3공화국은 4년의 중임 2번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박정희는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후퇴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헌법 개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196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회유하면서 결국은 이 3선 개헌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 65%로 3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선이 허용됐던 선거였던 이제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이기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7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켜서 선전을 했고 박정희는 간신히 선거에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직후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공화당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권력을 유지하거나 연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박정희는 1972년도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제3공화국이 마무리가 되고 장기 독재 집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